꽉 찼네요. 네. 제가 오늘 드릴 강의라 그럴까? 내용은 3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받았는데, 제가 TV 전문가는 아니고요. TV 전문가는 아닌데, 어쩌다가 보니까 요즘에 이제 TV를 좀 더 크게 바라봐야 되는 시각으로 많이 가다 보니, 좀 여기저기서 TV 컨텐츠 사업하고 컨텐츠 융합 모델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강의 역시 지금 기존의 전통적인 TV라든지 이런 어떤 측면보다는 어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TV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한 30분 정도 대충 어떤 형태로 그려질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보는 자리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V의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N스크린 시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N스크린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컨셉이 나온 지 좀 됐죠. 그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설로 생각하는 2001년도 CES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빌 게이츠가 당시 얼티메트 TV 시험하면서 그때 이제 3스크린 얘기를 하고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얘기를 하면서 스타트가 됐습니다. 거의 10년,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온 지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의 어떤 스크린 간의 연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정답이라기보다는 바라보는 관점을 제조사나 이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는 소비자의 경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N스크린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동안 가끔씩 써왔던 얘기인데, 물론 이건 이제 스토리나 또 시나리오가 되게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 하고 한번 봐주시면은요.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TV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보는 스크린이죠. 그러니까 가족 스크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커다란 스크린을 함께 공유하고 공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런 스크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휴대폰 스크린과 연계성이 이제 중요할 거고, 휴대폰 스크린이 상호작용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개인 컨트롤러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미 저기 아이폰 앱 같은 경우에 삼성 그 컨트롤러 컨트롤러가 올라가가지고 와이파이 제어하는 것까지 나왔죠. 그리고 공동의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소셜 앱과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될 겁니다. 일단 PC 스크린의 역할은 사실 굉장히 이제 날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스크린이라기보다는 PC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좀 하면서 전체적인 조율과 서로 다른 플랫폼들 사이에 인터페이스하는 역할. 사실 이 그림은 역시 2001년도죠. 2001년도 맥월드에서 스티브 잡스가 그 가운데 맥을 두고서 디지털 허브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림을 딱 그렸었죠. 가운데 딱 놓고 전체가 연결되는 이제 그런 종류의 어떤 역할이 PC가 여전히 가정 내 전체를 조율하는 어떤 타워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스크린은 기본적으로 개인화 스크린이죠. 그러니까 개인용 커뮤니케이터인데 내 생활에 붙어 다니면서 통신을 하거나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다양한 소셜 활동을 하는 기본 단위가 될 거고, 어떤 스크린보다 개인화 정도가 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태블릿 같은 네 번째 스크린이 또 나오게 될 텐데, 그 관련한 태블릿 스크린과 TV 스크린과의 연계 플레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마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가장 핫 이슈가 될 스크린 중에 하나가 태블릿 스크린이겠죠. 태블릿 스크린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여기에 멀티미디어 컨슈밍 스크린 또는 퍼스널 어터링 툴 두 가지가 결합된 모델로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문서뿐만 아니라 멀티터치를 포함한 UI를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저작과 기존의 웹의 발행된 컨텐츠를 쉽게 저작하는 거, 그리고 메시업 컨텐츠를 만드는 거.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거는 세컨드 저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인 저작 자체는 이 스크린을 가지고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이미 나와 있는 거를 텐저블로 우리가 만질 수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스크린을 가지고서 컨텐츠를 만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만진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2차 저작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긋는다든지 추가를 한다든지 갖다 붙인다든지 이런 종류와 관련된 어떤 다양한 앱이라든지 서비스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노트나 교육 시장 같은 게 확대가 되면서 서비스하고 결합하는 양상을 좀 많이 보여줄 스크린,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컨텐츠 유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컨텐츠 유통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가장 이 TV 관련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롱테일 부분의 부각입니다. 전에는 이제 롱테일 부분이 부각되지 않았었는데 아마 이 책들은 대부분 한 번쯤 제목은 아실 겁니다. 롱테일 이코노믹스, 롱테일 경제학이라는 책인데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그래서 뭐 파레토 법칙 그리고 롱테일 법칙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히트의 문화에서 시작을 합니다. 매스미디어 혁신이 일어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차트와 랭킹 그리고 대중 매체에서 동기화되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데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TV하고 연관되는 콘텐츠 사업이죠. 2004년에 썬댄스 영화제를 보면은요 제출된 영화가 수가 6,000편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중에 영화제 상영된 편수가 255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유통까지 간 건 24편에 불과해요. 그럼 어떻게 됐죠? 5,970몇 편이 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한 번도 사람들한테 공개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영화관에 걸어야 되는데 영화관 극장주 입장에서는 2주 상영 기준으로 1,500명은 들어야지 스크린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안 하죠.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니까 차트 매기면은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거 위주로 자기네들이 걸지 저 밑에 좀 뛰어난 것 같은 독립 영화 같은 게 있다고 그걸 걸겠습니까? 안 걸죠.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제의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2004년에 아주 유명한 와이어드의 표지 모델이죠. 보면은 이제 블록버스터하고 넷플릭스의 비교, 뭐 아마존의 비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의 유통 체계에서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시장이 갑자기 열린 경우입니다. 이게 인터넷 롱테일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커질지 그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얘기하면서 좀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는 롱테일이 메이저가 된다, 앞에 것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다양화된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TV 네트워크나 유료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콘텐츠를 주로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시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에는 없었던 게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게 완전히 대체한다 이런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방송의 변화입니다. 이게